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8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 협력편 18경입니다. 저는 진행과 제작을 맡은 한치고요. 중세 문학을 연구하시는 야부리님, 예. 네, 그리고 물레동 동네 주민이신 동주대현님.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영웅대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마 영웅대연 전날까지의 상황을 조금 짚어봤던 것 같아요. 네. 뭐 노유각에게 황영이 전수해주는 사고봉법을 전수해주는 과정을 4명이서 훔쳐보는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양과가 영웅대연에 참석하게 되는 과정, 뭐 이런 걸 짚어봤던 것 같네요. 영웅대연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그 재반 설정들을 먼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본격적인 영웅대연의 서사의 시작은 그 그렇죠. 곽도가 등장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왕자 곽도죠. 곽도가 옛날 그 구양봉의 아들인 구양극이랑 네. 똑같은 캐릭터야. 그냥 구양국 마크 2. 이거 김용 선생이 그냥 대충 만든 캐릭터야. 구양극처럼 귀공자 스타일의 잘생긴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고, 또 그 사부가 구양봉에 거의 필적하는 금융법왕에 네, 또 무공을 제대로 익힌 전수받은 이런 제자, 일제자 아니겠습니까? 일제자는 아니고 근데 되게 강할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제자인가? 이제자. 어. 원래는 삼제자인데 맞지. 현재 맞아. 이제자. 네, 그래서 게다가 또 왕자야. 맞아요. 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곽도 왕자. 완한강 플러스 구양극. 약간 이렇게 봐도 될까? 그러니까 되게 비중이 있을 것처럼 등장해서 사실 후반부로 가면 별로 이렇게 내용은 없는 쩌리로 전락하죠. 이게 구양극 캐릭터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맞아요. 부채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도 없어. 매력이 없어. 기본적으로 다리파가 매력이 있죠. 다리파 캐릭터가 진짜 재밌어요. 다리파가 재밌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조협력에서 처음 등장하는 원나라 계열 악당.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곽도, 그러니까 구판의 쿠두를 처음 만나게 됐던 때는 아마 소용녀의 소문을 비무초친 같이 뭐 남편을 구한다 이 부분을 이막수가 강호에 퍼뜨리면서 종남산을 찾아온 쿠두 곽도와 곽정이 싸웠던 네, 그때 한번 처음 저희가 마주하게 됐죠. 네네. 무린 맹주를 놓고 싸우는 자리에 곽도가 난입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영웅첩은 없었겠지만 이들도 어느 정도는 의도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원나라 계열이다 보니까 네. 강호를 주름 잡으면 아마 남침이 더 쉽지 않을까. 그래서 무린 맹주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영웅대연에 참석을 하게 되죠. 이게 근데 모양이 웃긴 게 걸기 대회 같은 걸 하는데 그 막상 전쟁을 하는 상대편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 좀 꼴이 이상하죠. 적진에 쳐들어왔던 3명 누구누가 있냐 저희가 또 꼭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방금 말한 곽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형 다리파. 다리파. 제 1제자인데 다리파가 예전에 그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의 네. 달심. 달심? 그 캐릭터를 나는 항상 연상하면서 요가 파이어 막 외모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지 왠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야. 외모는 약간 키가 작고 한복이랑 비슷하게 묘사가 되고, 그러면 약간 혼다 같은 스타일일까요? 달심은 저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금륜법왕. 맞아. 금융 법왕이 키가 매우 크고 네. 대나무 같이 이제 마른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정수리가 이제 파여 있고. 다리파는 혼다. 그렇게 볼 수도 근육법왕이 있고. 달심.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이전에 풍진군도에서 다뤘던 오추가 나오잖아요. 오추의 사부이기도 하죠. 네네. 그죠. 천변오추는 금륜법왕의 제자의 제자. 그렇습니다. 예. 네네. 금륜법왕이 사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금륜법왕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 빌런 중에 찌질이 빌런 중에 팽장로도 등장하죠. 그거는 이제 그 3인에는 못 들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팽장로는 이제 개방의 4대 장로인데 배신자죠. 몽골의 투항아. 네. 네. 개방에도 이런 찌질이 못난 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홍칠공 같은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팽장로는 사조영웅전부터 이미 좀 약간 말썽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륜법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금륜법왕은 서장 밀종의 승려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서장이라고 하면은 네, 티벳 여기서 서장, 서역. 네, 맞습니다. 지금의 티벳 불교 쪽의 라마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룡팔부에도 다르지만. 그 티벳 계열 악당이 나오잖아요. 네네. 구마지.
서장 그 토번 대륜 명왕 구마지가 또 서장 승려로 등장하는데 네네. 걔의 나는 것 그 같네요. 제자로 가면은 금융 방황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이제 몽골의 호국대사라는 네, 맞습니다. 직함을 갖고 있고 네, 그 당시에도 몽골 일대 세력을 떨치고 있어서 티벳까지 점거를 한 상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센 분들이 많아. 근데 이제 중원에 온 그 소림사 쪽에 네. 스님들은 이 금융법왕 같은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금융법왕은 밀교 쪽 금강종이라고 하는 곳에 무공을 익혔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우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한족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의천도령기에 금강문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걸 보면은 서쪽은 뭔가 사악하다. 그렇지. 뭐 이런 그 구도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족 중심주의로 어느 정도는 소술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민족은 이제 오랑캐 이런 이미지를 부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금융법왕도 이게 악당으로 이제 대표적인 악당이지만 저는 이 구양봉보다는 확실히 좀 매력이 떨어지는 악당처럼 느껴져요. 캐릭터가 좀 약해. 금융법왕도. 맞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곽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로 삼기 위해서 버리는 모습들이 되게 귀엽고 좀 짠하고 이게 자기 맞아요. 제대로 된 제자를 또 키우지 못한 거에 대한 이런 한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곽양을 자기 제자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실패하잖아. 금륜법왕 이때는 별로 매력이 없고 곽양 등장 이후 16년 후 귀여워. 세계 그때 귀여워요. 그때는 좀 캐릭터가 더 변화하죠. 곽양이 약간 황영처럼 계속 금륜법왕 룰려 먹으면서 이때는 좀 너무 이렇게 뻔한 캐릭터랄까? 맞아요. 그 수발을 전수하는 사실 첫 제자가 이름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영제자가 사실 있습니다. 네. 다리파의 맞아요. 사형. 그래서 그 사형이 죽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공을 많이 들였다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새로운 좀 유망주를 찾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오락실에서 3명을 선택을 해서 캐릭터를 싸우게 하는 약간 킹 오브 파이터즈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킹오파 좋아하죠. 네네.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진영에는 곽도, 다리파, 금륜법왕 이렇게 3명이 있고 약간 정의로운 파에는 원래 황룡이 사실 학대통이나 주자류보다는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디버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곽정, 학대통, 주자류 이렇게 3명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태그팀을 먹고 이제 네네. 3대3 매치를 네, 그래서 요 3선제로 2판을 이긴 사람이 무림 맹주가 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먼저 첫 번째 결전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게 재밌는데 실력으로만 따지면 이게 왠지 곽정이 금융법왕이랑 싸우고 그리고 주자류가 그 다리파랑 싸우고 그렇죠. 레벨이 비슷한 애들끼리 좀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레벨이 비슷한 애들끼리 싸워서 하는 게 정정당당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정정당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겨야 돼. 2대1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이제 황룡이 기지를 발휘해서 네. 손빈의 고사를 가져와서 그 전략을 세우죠. 네. 네. 그 손빈의 고사를 곽정은 무목유서라는 책에서 병법서에서 읽은 것처럼 여기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무목유서라는 악비의 병법서에도 당연히 이 고사가 들어가 있지만 네. 이 무목유서 이전에 그 수많은 이런 텍스트에 이미 널려져 있는 이런 널리 알려진 고사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첫 출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사기열전에 네. 그 손자 그 열전이 있어요. 네. 거기에 손자 한비열전 그쪽에서 아마 네. 가져왔을 거예요 처음에. 네. 손자 오기열전 정확히는 오기. 손자 오기도 또 오자라는 병법서를 쓴 네, 그 맞습니다. 오기 장군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 손자는 손자 병법의 손무부터 그 또 손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있죠. 그 네. 손빈은 또 손빈 병법서를 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손빈이라는 사람의 그 고사를 영문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이 결투에서 승리할 수 네. 있는 비책으로 제시를 합니다. 네. 그 고사가 뭐냐?
제나라 때 장군 중에 정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제나라 왕이랑 이제 경마를 하는 거야. 청금을 걸고. 그때 손빈이 전기에게 제나라 장수에게 그 이길 수 있는 묘책을 일러줘요. 세필의 말 중에 가장 떨어지는 말로 제나라 왕의 가장 좋은 말을 상대하게 하고 네. 가장 좋은 말로 왕의 중간 말을 상대하게 하고 그리고 중간 말로 왕의 가장 떨어지는 말을 상대하게 해라. 그러면 무조건 2대1 필승이다. 이거를 똑같이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약한 애로 강한 애를 상대하게 하고. 그렇지. 학대통이 가장 약해요. 그쵸. 네, 학대통으로 금융국사를 상대하게 하고 그럼 무조건 지는 거. 버리는 경기. 아니, 죽을 수도 있는데 곽정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죽어라. 아니, 너가 금융국사를 상대를 해. 이 얘기는 너가 하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근데 뭐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학대통도 뭐 쿨하게 주자류가 곽도를 상대하게 하고. 네, 맞습니다. 곽정이 다리파를 상대하면 주자류가 곽도를 이기고 곽정이 다리파를 이겨서 2대1로 이기는 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이게 이제 원래 황용의 전술이야. 근데 저희도 월드컵 올라갈 때 보면 어떻게 16강을 올라갈까를 놓고 작전 짜잖아요. 제일 강팀은 일단 지는 걸로 가고 얘는 무승부, 얘는 이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따져서 이기려고. 경우의 수죠. 네. 근데 이게 좀 곽정이 워낙 성격이 솔직 담백한 사람이라서 가능한 거지. 이게 되게 신뢰거든요. 네. 학대통에게는. 그럼요. 학대통이 누굽니까? 곽정의 사부예요. 네. 전진 칠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곽정의 그냥 사부도 아니지. 곽정의 아버지 네. 곽수천보다 또 한 배 위에 있는 사람이 구척이 아닙니까? 네. 사실 사수급 이죠. 물론 곽정이 마옥에게도 배우고 하기는 하지만 구척이도 스승격이긴 하지만 그 라인을, 그 한결이? 라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칠자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제 져주세요. 곽정은 워낙 이렇게 일치월장했고 네. 전진칠자는 좀 물이 고였잖아. 네. 그렇죠. 구척이나 좀 세지. 이 시점에서는 구척이도 곽정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네. 전진칠자가 상대가 안 돼. 곽정에게. 그렇죠. 사실 좋게 얘기해가지고 구척이가 막아서 그렇지 싸웠어도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학대통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를 가장 나쁜 말에 가장 실력이 떨어지는 말에 비유한 거니까 되게 기분이 나쁠 그쵸. 법한데 학대통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고 또 학대통이 여러 가지로 또 1부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네. 2부에서는 소용료의 유모죠, 유모. 네. 또 학대통이 죽게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양과랑 또 인연이 악연이 있어. 맞아요. 양과가 학대통 되게 끔찍히 또 미워하거든요. 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학대통이 좀 짠해요 여기서. 영웅 대연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대립이 좀 보이기도 하죠. 음. 일단은 그래서 곽도와 주자류가 먼저 첫 번째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주자류 이 부분 되게 재밌어요. 주자류의 무공은 기본적으로 이 단순히 그 외공이나 내공 위주의 무공이 아니라 철필. 를 이용해 가지고 점혈을 찍는 맞아요.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무공이거든요. 그걸 또 서법이랑 결합을 시키잖아요. 이제 네. 서법이랑 연결시켜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습니다. 글씨를 쓰면서 옛날에 막 그 일본의 모지카라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글자의 힘 막 그런 느낌으로 글씨를 쓰면서 상대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과 무를 조화롭게 연결시킨 무공이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쓰는 듯 점혈을 찍고 네. 점혈을 찍는 듯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좀 우아하죠. 그쵸. 뭔가 기품이 있죠. 네. 그러면서도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무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무공을 상대하려면 상대가 그 쓰는 글씨, 획을 알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장인지, 텍스트에서 인용해가지고 지금 쓰는 글인지 네. 그걸 알아야 돼. 어. 그래야지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의 혀를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근데 상대가 주자류가 쓰는 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를 해서체라고 하거든요. 네. 한자 서체를 네. 이렇게 바르게 또박또박 쓰는 글씨체. 네. 해서체로 쓰면 괜찮아.
초서로 쓰죠. 해서로도 쓰고 초서로도 쓰고 막 섞어서 쓰거든요. 전서로 안 쓴 게 못 알아들어. 못 알아본다는 얘기. 그 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어도. 초서는 여러분 그 흘겨 쓰는 걸 초서라고. 문학적인 능력이 인문적인 소양이 떨어지는 사람은 일단 상대가 쓰고 있는 이런 글이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 출처를 파악하는 걸로도 부족해. 이게 어떤 서체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장기를 둘 때 그 빨간색 애를 잡느냐랑 또 초록색 애를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다르잖아요. 같은 글자인데 달라. 같은 상자인데 글씨 다르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초서를 쓰는 것도 되게 이 부분도 재밌는데 황룡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싸우는 중에 주자류의 초서체 그 점열 서법 무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을 서너 잔 마시면 필세가 더욱 강세해지겠군. 그러면서 술을 먹였또. 술을 던져주죠. 술 먹고 초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게 변화무쌍하고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상대 곽도가 아무리 좀 곽도가 또 일자 무식인 타입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알아. 이게 가령 뭐 주자류가 쓰고 있는 저 서법이 그 무슨 글이 방현령 비다. 뭐 이런 것들은 알아들어요. 기본적으로 곽도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부의 어떤 수준 차이가 강하고 곽도가 뭐 초서를 이렇게 주자료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수세에 몰립니다. 외국어인데 지금 제2외국어 갖고 싸우고 있는데 너무 어렵지. 갑자기 저한테 막 아랍어로 공격하면 맞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황룡은 당연히 주저류가 쓰고 있는 그 초서로 쓰고 있는 글이 뭔지 바로 알아보거든요. 그걸 또 설명해 주죠. 그게 자언첩이라는 글입니다. 설명충. 이 당나라 때 장욱이라는 사람의 자언첩인데 장욱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초성 초서의 성인이다 해서 초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초서를 잘 썼나 보군요. 초서하면 장욱, 보통 장욱하면 초서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서의 대가 중에 대가야. 그래서 장욱체라는 이런 체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자언첩을 황룡은 바로 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주자류는 또 놀라죠. 아니 내 스스로 총명하다 자처하며 살아왔건만 아무래도 황룡은 못 따라간다니까. 내가 10년여에 걸쳐서 어렵게 만들어낸 필법을 한눈에 알아보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인문적인 지식만 갖춰서는 안 되고 이 초서체를 또 정확하게 그 초서체도 이게 무슨 그 도화지에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허공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봐야 된다니까. 그것도 이렇게 무공 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로 허공에 휘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황룡은 한 번에 알아봤다는 얘기야. 엉덩이로 이름 쓰기를 마스터했다. 그 엉덩이로 쓴 거 맞아. 보자마자 아는 거지. 엉덩이로 쓰는 거랑 비슷하지. 근데 엉덩이로 한글을 쓰는 게 아니라 초서를 쓰는 거지. 영어 썼다가 막 아랍어 썼다가 해도 다 맞추는 거야. 그치. 근데 그 초서를 누구 글씨인지 알아맞추는 거죠. 그 누구 글씨까지 맞히니까. 그러면서 김용 선생은 이 부분을 되게 길게 설명하면서 두보의 시를 또 인용해요. 두보의 음중팔성가라는 그 시를 인용해서 그 시를 일단 잠깐 읽어보면 시도 좋아요. 장욱은 술 석잔이면 초서의 성인이 되는구나. 모자를 벗고 맨머리로 왕공 앞에 나서서 종이 위에 붓을 휘두르니 마치 구름과 연기와 같구나. 그러니까 술 석잔에 초서의 성인이 된다. 이 구절 혹시 아까 기억하세요? 황룡이 그 주저류의 그 무공을 보면서 술 서너 잔을 마시면 필세가 더욱 강해지겠군 하면서 술을 일종의 탄지신통으로 이렇게 튕겨서 술잔을 보내거든요. 상상이 되죠. 그림이 탁 하면은 그때 술 석잔을 보내요. 이 석잔이라는 게 이 두보의 음중팔성가의 장욱에 대한 이 구절들. 술 석잔이면 초기에 초서의 성인이 되겠구나.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상황을 무공 그 장면에 녹여 넣은 겁니다. 레시피가 있었어. 그래서 김용 선생이 자기가 이렇게 녹여 넣은 거를 설명을 해야
그래야 이게 독자들이 알아들 거 아니야. 그쵸. 자기를 더 위대하다고 감탄. 그래서 뒤에 그 두보의 시를 또 인용을 해서 이런 의도하에 내가 이런 구성을 한 것이다. 이거 봐 잘 썼지? 실제로는 황룡이 설명충이 아니라 김영 선생이 그렇지. 설명충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치, 자기가 잘한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곽도를 완전히 제압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 곽도를 제압을 하는 와중에 그때 소용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과는 소용료만 보게 되죠 이때부터. 네네. 소용녀가 등장하는데 이 소용녀가 등장하는 장면도 되게 재밌는데 소용녀는 20살이 넘은 나이지만 이때도 16, 17살 정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최강 동안. 그리고 그 5욕 7정 6욕 7정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네. 그거를 이른바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의 동요가 없는 그런 무상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용녀가 양과 때문에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잖아요. 감정이 좀 생기고. 기쁠 때는 웃을 줄 알고 슬플 때는 울 줄 알고. 네. 이게 당연히 양과에게도 이제 애교를 부릴 줄 아는. 이게 이 김용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인간적인 여성 네. 캐릭터로 여기서 묘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재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동의를 하지 못한 게 이게 이제 심판에서 바뀐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김용 선생이 묘사해요. 소용녀의 등장을. 몸을 비비꼬며 애교 넘치는 눈길로 양과를 바라보았다. 좀 너무 좀 격한데? 이상하잖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감정이 좀 있더라도 조금 이제 수줍어하면서 뭐 이 정도여야지 막 비비꾸면서 이러면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기는 한 느낌이 과해요. 있어요. 네. 소용료가 원래 감정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항상 자기를 네네. 단속했던 캐릭터인데 평상심을 유지한 캐릭터인데 양과를 제자로 삼은 후에도 사부로서의 위엄을 지키고자 최대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양과가 뭐 웃겨도 웃지 않았거든. 네. 소용료가 원래 그런 캐릭터였는데 여기에 김용 선생이 뭐라고 사족을 다냐? 네. 이런 소용료의 그 자기 감정을 욕망을 제어하는 부분들을 서술한 다음에 이런 말을 사족으로 달아요. 김용 선생이 심판에서. 그러나 사실 애교는 여자의 천성이다. 꼰대 같은 말을. 그러니까 대여섯 살 먹은 어린 여자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고 하는 것도 그런 이치다. 이건 천성이다. 이 천성이 소용녀에게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양과에게도 애교를 부릴 줄 알게 된 것이다. 여자의 천성을 회복했다. 여기서 좀 깨요. 안 해도 될 말을 하셨군요. 이게 좀 깨. 나는 이 소용료의 캐릭터의 매력은 양과에게 앙탈 부리고 막 애교 부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자제하고 욕망을 컨트롤하는 그 모습이 소용료의 매력이지. 그래요. 저희가 선악을 뛰어넘은 캐릭터. 저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와중에 그거를 정제하는 와중에 잠깐 튀어나오는 감정이 귀엽고 예쁜 그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너무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거는 좀 과한 장면이 근데 아닐까. 여기 심판에서는 소용료가 양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막 몸을 비비꼬며 애교 넘치는 눈길로 어떤 말을 하느냐. 이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난 닭살이 돋아서 못 읽겠어.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여자 헝클어진 목소리, 것도 소용료 목소리로 해주세요.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소용료 목소리를 이사회님 보고 싶어요. 다시.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헝클어진 다시 남자 목소리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할게요. 너를 찾느라 정신이 없어서 머리가 헝클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네. 상관없어. 너 말고는 볼 사람도 없는 걸. 널 찾지 못했다면 난 아마 울고 말았을 거야. 넌 왜 날 찾지 않은 거니? 정말 나빠. 진짜 깨지 않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이걸. 이거 좀 이거 소용료가 번역을 너무 번역도 좀 어색하지만 그렇지 않나? 소용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소용료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매력도가 좀 깨지네. 이게 환상이 다 깨져버려. 이게 김용 선생이 나이가 드셔서 귀여운 게 좋으신가 봐.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쨌든 소용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김고은이나 이런 사람을 캐스팅해서 신조염료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겠어. 도깨비처럼 그래야겠네요. 네. 어쨌든 소용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와중에
주자류가 쿠두를 일단은 제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 경기가 끝나기 전에 주자류를 다시 암기로 암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사하게. 네, 그래서 곽도는 이거 내가 이겼다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예상치 못하게 네. 주자류가 패배하면서 네네, 그렇게 되면서 다리파와 이제 또 싸우는 신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초에 짜놨던 계획이 구도가, 여기서 네, 틀어지고. 어그러지면서 사형이 다쳤으니까 점차원이 화가 나서 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황룡이 맞서 싸우려고 했는데 디버프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화가 나서 달려드는 점차원을 말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무삼통과 다리파의 대결이 성사가 되죠. 네, 맞습니다. 다리파는 몽골어로 계속 떠들면서 싸우고 네. 점창어는 이제 대리국 말로 네. 떠들면서 싸우고 서로 서로 외국어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다른 말로 서로 욕하면서 싸우죠. 한인들만 어리둥절. 이 싸움은 약간 둘이 성격이 좀 비슷해요. 격해요. 네, 맞아요. 형세가 굉장히 외공적인. 곽도랑 주자류는 좀 점잖은 편이고 그나마 약간 문학적인 이런 소양들도 있다 보니까 좀 고상하게 차분하게 무공을 겨루었다면 이 점창어운이랑 그 다리파는 기본적으로 좀 외공이거든요, 이 사람들. 네, 맞아요. 무삼통이나 다리파나 뭔가 힘캐 같은 느낌. 그러니까 더 좀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야. 네. 싸우는 장면이. 피가 튀기는. 그래서 힘과 힘이 부딪혀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무삼통의 무기가 깨지게 돼요. 근데 우연히 그 무기가 소용녀의 발에 맞게 돼요. 그러면서 둘만세게 깨지면서 소용녀가 아파하니까 그때부터 드디어 양과가 그러니까. 네, 난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구도가 짜여지게 되는 양과랑 소용녀는 옆에서 싸움이든 뭐든 뭐 상관없고 둘만의 세계에 빠져서 희덕거리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아니 나의 소용녀를 그러면서 난입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우연인데 양과가 뭐 송나라를 위해서 저 악당들을 물리쳐야 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의협심에서 나온 게 아니죠. 송나라 때문이 아니라 소용녀 때문에. 그쵸. 네. 아 소용녀 우리 소용녀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소용녀를 즐겁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저 사람들과 이렇게 줄줄이 싸우게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네, 그래서 먼저 곽도는 사실 조금 감정이 있어요, 양과한테. 왜냐면 소용녀한테 한번 거절을 당했는데 그치. 양과랑 히히호호 하고 있으니까 감정이 좀 상하죠. 근데 그 쿠두를 아주 농락하면서 양과가 말로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파가 나왔을 때는 다리파의 말 따라하기 마치 어린애처럼. 이 부분이 재밌죠. 네, 다리파. 재밌어요. 그래서 아, 일단 그 곽도랑 그 싸울 때 네. 검으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검을 손부리가 그 자기가 왕중양에게 받은 그 전진교의 보검을 그 양과에게 빌려주려고 하는데 합니다. 거절하죠. 그게 나름대로 손부리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제 중양궁에서 좀 갖은 수모를 당했었잖아요. 전진교 그 중양궁. 예, 예. 네. 그리고 그 노파 소용녀의 유모인 노파도 학대통의 손에 죽었고 그래서 전진교랑 그 고묘파가 지금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이 상황을 나름대로 손부리가 지금 더 화해해 보려고. 화해 제스처로 자기의 그 보검을 빌려주려고 한 겁니다. 곽도랑 그러니까. 싸우는데 양과 보고 쓰라고. 평창 올림픽 오라고 어. 했는데 그치. 근데 이게 일종의 한반도기 같은 네, 비슷한 그쵸. 거지. 근데 양과가 이거를 받았으면 뭔가 스무스하게 전진교랑 고묘파가 양과와 소용녀가 화해할 수 있었을 거야. 네. 근데 양과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큰 그림을 보고 뭔가를 하는 정치가 타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은 같은 스타일이죠. 일단 뛰어든 것도 소용녀 때문에 뛰어들었으니까. 네, 양과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손부리를 되게 무한하게 합니다. 안 받아 손부리가 내민 검을 받지 않고 그 개방의 제자가 내민 검고 녹이 쓴 철검을 네.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과는 이게 사람이 진짜 꼬여가지고 너무 명검을 나한테 주니까 선물이나? 제스처로 자기가 약간 제스처 화해 제스처를 네. 주니까 그거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모욕을 주는. 완전 그 반대 편에 있는 가장 낡은 검을 자기가 받아서 손불에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전진교랑 그 공묘포가 감정의 골이 더 더 상해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파랑 또 양과가 대결을 하게 되는데 다리파가 양과가 계속 자기가 말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니까 나는 금융법왕의 첫 제자다 이렇게 하니까 양과도 똑같이 따라하고 하니까 이거 혹시 죽은 나의 사형 환생 아니야? 이렇게 진짜 첫 제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순진해서. 이게 밀교가 라마교도들은 이게 불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은 후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윤회 사상이 있죠. 이게 서장 밀종의 불교가 특히 이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금강종이라고 하고 이쪽에 무공을 익힌 사람들 아닙니까? 네. 다리파든 금융법왕이든 이 티베트 불교에서 라마를 선택할 때도 달라이 라마죠. 그 지도자가 내가 죽게 되면은 어느 지역에 어린아이로 다시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그 애들을 찾아요. 몇 명을 이제 후보군을. 그러면은 그 후보군 중에서 이 물건이 언제 썼던 건지 알아 하고 물어보고 막 딱딱 맞추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환생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차기 라마로 키우게 되는.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진짜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윤회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양과가 다리파가 하는 말을 똑같이 네. 그냥 비슷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이 다리파에 따르면 어찌 저 중원의 소년이 몽골어를 저리도 유창하게 할 수 있냐 라면서 감탄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렇긴 하네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어를 갑자기 아무리 들어가지고 똑똑해도 휘바 이런 거 말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이 긴 문장들을 정확한 성조 발음으로 정확하게 따라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핀란드어를 예를 들어서 따라한다고 생각해봤을 때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의미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음만 듣고서 귀로 그 발음을 귀로 소리만 듣고서 정확하게 그거를 발성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양과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김용 선생이 보여주려는 거고 동시에 다리파가 얼마나 멍청한지 다리파는 자기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거를 속거든요. 가령 다리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금융국사의 제1대 제자인데 넌 몇 대 제자냐? 그러니까 이거를 몽골어로 얘기를 합니다. 양과가 똑같이 흉내를 내요. 몽골어로 나는 금융국사의 제1대 제자인데 그럼 넌 몇 대 제자냐? 이거 자기 말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못 알아채는 누구라도 알아챌 수 있잖아. 따라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왜 따라해? 왜 따라하니? 내 말 다시 왜 따라하니 따라고. 그런데 다리파 입장에서는 자기가 1대 제자인데 양과가 자기가 1대 제자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금융법사 법왕이 나를 제자로 받기 전에 그 앞에 요절한 제자가 한 명 있었다고 내가 옛날에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양과가 그 요절한 제자의 환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형이 윤회하셨나 이러겠다. 그러니까 다리파는 너무나 띨띨하고 그래서 그게 다리파의 매력이죠. 맞아요. 다리파 나중에는 곽도를 응징하지 않습니다. 다리파 나중에는 그 개과천선하잖아. 사실상 이쪽 계열 인물 중에 제일 재밌어요. 다리파가. 맞아요. 그래서 다리파가 사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우를 해주고 금융법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융법왕이 나중에 곽양에게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도 1대 제자인 다리파는 너무 멍청하고 곽도는 사부에 대한 충심이 없잖아. 지 목숨만 지만 중요하고. 네. 거기다 왕자니까 또 컨트롤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못마땅한 거야. 금융법사 법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곽양은 사람이 일단 따뜻하면서 실력이 출중하잖아요. 재질이 훌륭하다고요. 자질이. 맞아요. 다리파는 자질이 좋진 않거든요. 곽도는 다 자질은 좋지만 사람이 좀 나쁜 놈이고. 이게 사부 입장에서도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계속. 자기에게 좀 충심을 갖고 좀 세상에 대해서 그래도 좀 선한 캐릭터를 선하면서 똑똑한 애를 원하지. 재능과 인성을 갖추. 그치. 두 개를 다 갖췄어. 금융법왕도 그걸 갖추진 않았지만 제자에게는 제자는 그거를 원하지. 원하는 거야. 근데 그 다리파나 곽도는 다 미달하잖아요. 결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과가 판을 깨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또 양과가 여러 가지 무공들을 한꺼번에 많이 다리파랑 쓰거든요. 싸울 때 네네. 다리파와 싸울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후두와 싸울 때는 타구봉법을 쓰고 또 천라지망세를 쓰기도 하고 다리파와 싸울 때는 미녀권법을 미녀권법 쓰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지난 미녀권법. 시간에 또 쓰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는 꼴을 보니까 답답해서 결국에는 금륜법왕이 나서게 되거든요. 금륜법왕이 등장할 때 양과 소용녀가 힘을 합쳐서 공묘파 무공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구음진경에 있는 이온대법을 쓰게 됩니다. 이 이온대법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팽장로를 보고서 옛날에 그 황룡이 개방 방주가 됐을 때 그 대회 있었죠. 네네. 이때 대회가 진짜 재밌었는데 황룡이 그 타구봉법이랑 이온대법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군웅들을 다 제압하고 자기가 방주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개방의 그 팽장로가 섭심술이라고 해서 이 이온대법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최면에 걸리게 만드는. 네, 약간 학급이야. 근데 학급인 그 섭심술을 황룡이 이온대법으로 제압하죠. 더 센 걸로. 그렇지. 이거를 똑같이 양가가 재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웅대연의 장면들이 여기서도 김용 선생이 자백했듯이 예전에 황룡이 개방 방주를 뽑는 그 대회, 네. 영웅대회의 반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장면이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좌중에 어린 꼬맹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뭇 영웅들을 다 압도하고 악당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우뚝 그 자기의 이름을 이 천하에 알리죠. 알리게 되는 데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팅돼 있습니다. 그때 커플은 곽정과 황령이었고 지금의 커플은 양과 소용녀. 그치. 네. 그래서 이 이온대법 재밌어요. 이온대법으로 그 다리파를 이렇게 멍하게 만들죠. 이온대법이란 게 그러면 여기서 대체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을. 그 정신 심리적으로 네. 상대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흐트러뜨리는 무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멘붕을 오게 하는. 약간 최면술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파가 미녀건법을 막 따라하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개하는 초식을 상대가 따라하게끔 유인할 수도 있고, 상대 이렇게 눈을 우리 최면술 같은 거 영화에서 보시면 네. 눈을 마주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추를 이렇게 맞아요. 움직이게 해가지고 그 순간 그 자기가 그 상대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 그것처럼 똑같이 무공의 그 최면을 결합시킨 방식이 이온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온대법이라는 그 단어 그 네이밍 자체가 네. 옮길 이자, 네. 그 혼백할 때 혼자거든요. 네. 혼을 옮긴다는 거예요. 혼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동시킨다라는 의미죠. 상대의 혼을, 네. 상대의 정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 게 이온대법의 이온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황룡 입장에서는 양과가 그 구음진경을 응용해가지고 이온대법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해요. 와, 그러면서 곽정에게 이런 말합니다. 양과, 저 과는 정말 재능이 뛰어난 아이예요. 당신은 저 나이 때 양과만큼 뛰어나지 못했어요. 곽정에게 이런 말을 해. 팩트 폭격을. 근데 곽정은 보통 찌질한 남자들이라면 저 잘생긴 저 꽃미남 남자애를 칭찬해? 열폭을 하죠. 바로. 그럼 쟤랑 살지 왜 나랑 살아? 왜 쟤랑 살아? 나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나 멍청하다고 지금 뭘 구박하는 거야? 이렇게 열폭을 할 텐데 그렇죠. 곽정은 황룡의 이 말을 듣고서 흐뭇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또 나름 의형제의 뱀배야. 곽정의 또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맞아. 의형제의 아들이니까 또. 그렇지. 남도 곽정은 아니고. 네, 제가 예전에 그 곽정 편에서도 우리가 다뤘던 얘기지만 곽정이 제가 좋은 거는 네. 이게 진짜 곽정이야말로 순정한 캐릭터예요. 그렇죠. 꼬이지 않은. 좋은 건 좋다 그러고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칭찬해야 될 것에 대한 칭찬하고 혼내야 될 건 혼내는 캐릭터. 다른 사람이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는 배가 아프잖아. 곽정은 흐뭇해져. 아, 사촌이 땅을 사서 부자가 되고 잘 됐다.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캐릭터랄까? 타인의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타인의 슬픔에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주는 이게 곽정의 순정함이고 우리가 멋지다고 곽정에게, 하는 포인트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 남이 뭐 좋은 일 생기면 뒤에서 막 험담하고 남이 그쵸. 나쁜 일 생기면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막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막 기분 좋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린 시절의 양과도 그런 꼬인 캐릭터야. 양과도 기본적으로 소용료에 대해서만 순정하지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나쁜 일 생기면 고소해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 생기면 막 혼자 열폭하고 네. 이게 양과의 소인배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치, 호의도 되게 근데 그런 점에서 거절하고. 곽정은 진짜 완전히 다르지. 네. 대인배지 대인. 그래서 곽정이 여전히 멋있다. 이게 멋있다. 이 와중에도. 결국 영웅대왕 와중에도 확정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양과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쿠두 일행을 물리치게 되는데 사실 금륜법왕과 양과 소용력 힘을 합쳐서 싸우는데 위기가 한번 발생하는데 또 여기서 곽정이 멋있는 게 위기 닥치니까 또 확 달려들어가지고 금륜법왕을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금륜법왕이 얘네들을 처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맞으면서 곽정의 일장을 맞으면서 얘네들 처치할 것인가 곽정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그 일장을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곽정의 일장을 받게 되고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공격을 세게 둘 다 그 내상을 좀 입죠. 네 맞습니다. 그때 또 양과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말을 못하는 순간에 너 3초 안에 대답 안 하면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너 졌지 너 갈 거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네. 이 꼼수를 시점에서 부려서 보면 금융법왕이랑 곽정이 거의 대등한 비슷한 수준의 레벨이 비등한 수준이죠. 네 맞아요. 이게 무공을 이렇게 좀 비교하고 우열을 우리가 많이 논하는데 네. 곽정과 금융법왕이 비슷하고 나중에 양가와 소용료가 그 함께 그 검수를 펼칠 때 옥녀검법을 펼칠 때 네. 그때 또 옥녀소신검법. 옥녀소심을 펼칠 때 그때 또 금융법왕이랑 대등하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금융국사를 압도했다고 해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금융국사가 왜냐면 그 뒤에 옥녀소신고법이 나올 걸 계속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말이 금륜이지 원래는 오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오륜 네. 법왕이거든. 네. 오륜을 다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금륜 하나로도 천하를 다 제패하기 때문에 금륜 법왕인데 네. 나중에 양가 소용료랑 싸울 때는 뭐 동륜, 은륜, 동륜 다 쓰지 않습니까? 금륜을 그래서 깨먹어요. 오륜을 다 이렇게 올림픽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올림픽. 여러분 금융 법왕의 문양이 뭔지 아세요? 아우디 문양이야. 하나 깨먹어서 아우디 아니 그게 올림픽 문양이잖아. 아니 아우디 비슷하네. 4개잖아 4개. 아니 그 나중에 하나만 남고 4개 다 깨먹거든. 그렇군요. 일종의 그래서 오륜법왕인데 금융법왕이 물론 나중에는 양과에게는 이제 딸리지. 양과가 이제 양과가 외팔이 되고 나서 무공이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픔을 겪고. 신조를 만난 이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영웅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어떤 꼬마 거지 같던 양과와 소영녀 이 두 커플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으로 영웅연이 끝나게 되죠. 그렇죠. 소용료가 또 금융법 국사랑 또 싸우지 않습니까? 네, 양과 이 힘을 부분에서. 합쳐서 싸우니까 네, 그 네, 소용료의 마지막에 또 경공도 아주 멋있게 묘사되고 있고 네, 네. 공효파 경공이 또 무림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공하면은 공효파 경공. 이 경공을 묘사하는 장면도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김용 선생이 묘사하거든요. 네. 무공의 음악 기법을 섞어서 이렇게 방울 소리가 이렇게 패턴을 갖고서 뛰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천지의 모든 만물, 즉 시간이 흐르고 초목이 자라고 인간의 맥박이 뛰고 호흡을 하는 모든 것에는 일정한 박자가 있다. 네.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연의 박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끄러운 소음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법이다. 소용료의 무공은 이러한 음악과 결합되어서 그 경공이 펼쳐지니까 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상대가 적이라 하더라도 뭔가 감탄하면서 상대에게 빨려들면서 음악을 즐기듯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무공을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소용료의.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우아하고 뭔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리듬성, 음악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국사의 무공이 1대1로 하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소용의 경공을 자기가 따르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근데 금융국사 나올 때마다 그 시원하게 이긴 적이 없어요.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고 서로 되게 서로 압도를 못해. 비등비등하다가 져 결국은. 뭐 그런 그 콩라인 금융국사의 모습을 오늘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네. 예. 오늘도 뭐 영웅대원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부분으로 이야기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부리님 그리고 동주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